안녕하십니까.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 강의에서는 우리가 책별로 관찰하는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매우 구분하여 자세하게 그 단계들을 다루는 방법론입니다. 성경 공부의 한 방법론이면서 성경에 관한 것을 공부할 때에는 매우 적절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성경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은 개인의 성경 공부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방법을 익히는데 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또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던 그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지금 관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관찰에 있어서에도 대략 하나의 단계 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또한 방법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 또는 그 중에 어떻게 관찰을 할 것이냐 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책을 관찰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데서나 내가 마음에 쏠리는 것으로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또 방법론을 또 익히는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상으로도 한 저자가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을 기록했을 때 그 한 권의 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한 그 내용을 저자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구성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준 것이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책에 어차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속해 있을 것인데, 비록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절을 어느 책에, 어느 장에, 어느 절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한 책 안에 적어도 그 본문이라고 하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그 책의 범주를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맨 먼저 책을 관찰하는 일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책을 관찰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책에는 물론 한 장으로 한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몇 권 성경에 있지만, 많은 그 성경 각 권은 적어도 몇 장에서부터 몇십 장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의 관찰이 끝나면 우리는 마땅히 구분되어 있는 장별로 또한 관찰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납적 성경 공부의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관찰은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의 이 관찰 공부의 내용은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기입니다. 왜 장 또는 단원이라 말을 하느냐 하면, 성경책을 우리가 책 전체를 관찰하고 그 책 전체에 하여튼 그 책의 관찰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책이 장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원래 쓰여질 때에는 장, 절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성경은 이미 책 그리고 장, 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본래는 장, 절에 구분이 없이 한 책 또는 지금 나눠져 있는 어떤 것은 두 책이 하나로 묶여서 원래는 기록돼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성경이 전해 내려오면서 어떤 시점에서 그런 작업들을 공신력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책, 장, 절의 구분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장별로 관찰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런데 왜 단원이란 말이 불쑥
여기에 함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미 장절로 구분되어 어떤 책에 1장에서 뭐 50장까지 있기도 하고 1장에서 6장까지 있기도 하고 3장까지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책별로 이 장의 수가 각각 다릅니다. 대략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뭐 똑같은 의견은 아닐 거지만 대략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권하는 입장에서는 6장 이하의 장수로 책이 구성된 것은 대략 장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 이상의 그런 장수를 가진 책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것도 각 장별로 나누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 50장까지 있는 걸 50장이었던 그 장별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즉 장수가 많은 것은 딱 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보다는 몇 장이 뭐 2장, 3장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2-3장을 묶어서 한 내용으로 보고 그걸 묶고 관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단원이라고 칭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단원이란 몇 장의 장을 묶어서 한 단원으로 그거를 공부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조금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좀 뒤에 가서도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이 단원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범위의 단원과 큰 범위의 단원으로 또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의 장은 한 장으로 내용을 한 가지로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내용적으로 2가지의 다른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 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한 장을 나누어서 각각을 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보고 장의 개념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다 작은 범위로 좀 장의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관찰을 한다면 소단원의 의미가 있고 몇 장을 묶어서 한 단원으로 봐야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대단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뭐 큰 틀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을 다룸에 있어서는 책보다는 훨씬 관찰의 요소들이 조금 세밀해야
해진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장을 관찰한 뒤에 우리는 이제 절을 또는 절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제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장은 또한 좀 더 포괄적인 큰 의미의 관찰 요소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을 관찰할 때는 그 장의 어떤 개념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의 단원을 구성하여 규정하여 사고의 단원을 규정하여 책을 나누어 정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개념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들, 우선 개념을 좀 가지고 살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살필 때 한 뭐 대략 5가지 정도를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 사람, 장소, 시간, 그리고 중심의 사람 중심의 관찰을 중요 사람, 장소, 그 다음에 사건 중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그 한 장의 내용들을 살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메시지의 표현, 즉 문학 양식을 살피는 겁니다. 책 관찰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문학 양식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에 있어서도 그 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학 양식이 동원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변의 분위기를 살핀다는 겁니다. 이 저변의 뭐 표현이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뭐 하나의 배경적인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분노의 어떤 분위기인지 기쁨의 분위기인지 또는 훈계인지 격려인지 이런 등등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그 사용된 표현 또는 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 즉 화자와 독자, 화자와 청취자의 그런 반응들도 우리가 보는 것이 좋고 신학적 관점의 요소들을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신학적인 관점들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아마 이 장별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몇 절 가지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장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각 장의 문학 형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한 장에 그 기록된 내용을 하나의 문학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구조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죠. 구조라는 것은 서로의 행동과 생각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행동과 생각의 관계를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을 하나의 구조라 말하는데
이때 한 구절이나 또는 단어의 관계를 단계로 한 것이 구절이나 또는 단어의 관찰로 다음의 상황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로 지금 개념에 넣고 이 각 장을 관찰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필 때 어떤 구조로 이 글이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장에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어로 관심을 두고 장에 구성된 구조를 살핀다기보다는 오히려 단락 정도. 한 장에는 그 한 장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의도가 한 단어나 한 구절로 표현되어 말한다기보다는 단락의 구조들을 통해서 단락의 그 형성의 구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구절이나 한 단어로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단락별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은 뭐냐? 굉장히 많은 그런 열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아마 그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장을 관찰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비교, 대조, 그렇죠. 반복, 연속, 절정, 선회점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 표현된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단락이 한 장 안에는 뭐 몇 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 단락별로 비교를 본다든지 대교를 본다든지 그 반복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장을 관찰할 때 이런 지금 열거된 내용들을 우리가 관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단어나 어떤 구절로 이런 것들을 살피기보다는 단락별로 살피는 이런 것에 특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거된 개괄, 원인과 결과, 소개나 배경, 요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관찰에 들어가면 좋다. 설명이 있는지, 조명, 예화 같은 것도 있는지, 질문은 뭔지, 교환의 어떤 그 의미들은 없는지, 교훈, 또 나가서 풍자 또는 비극이라든지 지혜의 말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장 안에 드러나 있는지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물론 이거는 반복된 그 관찰의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머리에 다 이런 그 항목들을 염두에 두고 관찰을 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 연설, 화법이죠. 연설의 구성 범위가 어떤지. 즉, 내가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안에 이제 책을 기록을 할 때 그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보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설의 구성 범위가 어떠냐 하는 건데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 수 있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랑의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절하고는 그 단락 장에서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 용어를 우리가 안다면 사랑에 무슨 말씀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이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죠. 그래서 구문, 그렇죠. 몇 단어가 묶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 그 주어 동사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더 나가면 이제 절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절에서 넘어가 한 문장이 완성되는 그런 쪽으로 또 더 범위가 넓혀지고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한 단락을 이루면 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거기서는 더 나가면 한 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이제 단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범위가 좁혀지든지 범위가 넓어지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최종적으로는 이제 책까지 그 범위들이 넓혀지면서 하나의 연설의 구성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용어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어의 의미지만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좀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그 의미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란 그 중에 그 문장에서 또는 그 단락에서 그 장에서의 한 의미만을 나타낼 때 그걸 우리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의 단위입니다. 적어도 내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이 용어 가지고는 설명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제시를 하는 거죠.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만약 내가 이 얘기를 했다면 바로 그것이 절이 되죠. 주어 수로가 있는. 그러나 때로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문장을 완전한 뭐라고 그럴까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완전한 완전한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이며 완결된 진술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가장 쉽게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장 안에는 주절과 종속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종속된 어떤 그 구절을, 종속된 절을 붙여서 이게 주절이 되고 그 붙여 설명되는 그것은 종속절로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가장 완결된 그런 진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것은요, 또 기본적인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 아까 말하는 한 문장으로 그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더 그거에 설명 또는 뭐 필요한 어떤 그 조명 뭐 이런 것들을 더 붙여서 바로 그 문장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라는 것이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원들이, 죄송합니다. 단락들이 묶여서 이제 한 장을 이룬다면 그 장은 적은 범위로 장을 볼 때 우리는 소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죠. 한 단락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표현들이, 완결된 표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단락을 통해서 그 보충하거나 또 그 말하고자 하는 어떤 문장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함께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는 단락이 묶여져서 장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범위이지만 그 장으로서 단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그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묶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한 장 안에서도 나누어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그것을 소단원이라 해서 바로 저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을 표현한다면 장과 단원 사이에 좀 더 분명한 범위의 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로 좀 나누어 장별은 기본적이고 소단원은 장보다 작고 대단원은 장보다 큰 범위를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별 또는 단원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또 생각해야 될 다섯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biological. 그러니까 인물에 관한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전기적 자료를 탐구하기 위해서 장 또는 단원, 소대단원이 다 포함됩니다. 장 또는 단원이 적합한 범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 정기적 자료나 이런 것은 사실 만약에 뭐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인물 공부도 성경 공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인물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그렇죠.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예를 들어도 아브라함, 이삭, 뭐 요셉, 야곱, 뭐 이런 그 인물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인물들의 자료들이 있죠. 그렇다면 한 장으로 그 인물을 연구해서 끝내버리면 부족하죠. 때로는 그 자체가 그 인물을 평가하는 데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자료에 관하여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장의 범위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을 공부할 때 책 한 권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경과 문맥을 숙고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감히 말하지만 책을 한 권 관찰할 때나 장을 또는 단원을 관찰할 때나 절들을 관찰할 때에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맥이나 이 배경은 내가 연구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에 봉착하면 그것들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배경이나 문맥을 잘 살피게 되면. 이때 좀 더 배경이나 문맥을 우리가 고려하여 볼 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경과 문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데 뭘 해야지? 그렇다면 바로 시기는 뭐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장소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맥이나 또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는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주장을 가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되어 있는, 물론 참고서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어떤 참고서가 됐든 그 참고서는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또는 역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참고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전제 아래서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전이라든지 성경 백과사전이라든지 지도 또는 관습과 어떤 시대를 알리는 그런 어떤 책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용
성경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문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문맥이란 세 가지의 어떤 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그 구절 또는 뭐 단락이 됐든 여기 또는 장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접한 범위의 문맥이 있고 또 책, 장의 범위 저 나가면 이제 책의 범위까지 나가서 문맥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관찰에 있어서 문맥을 세우는 데에는 책의 윤곽을 기본적인 문맥으로 삼는 겁니다. 장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책의 문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맥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저자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 그렇죠? 또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또 전체의 시각을 위해 의도된 것은 무엇일까. 뭐 하는 것에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리책에 관한 좋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지리적인 어떤 표현들이 또는 지리에 관한 것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다면 그런 그 어떤 이동 경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흥미로운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저자의 의도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